F-21을 둘러싼 판이 단 4년 만에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형 전투기라는 이름만으로도 의심을 받았던 기체가 이제는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까지 동시에 바라보는 전략 자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첫 비행 성공이 아닙니다. 대규모 생산 라인 구축, 해외 수출 준비, 미국산 부품 의존도 축소, 그리고 4.5세대 전투기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가격 경쟁력까지 한꺼번에 맞물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KF-21이 국내 공군 배치량을 채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대규모 생산을 통해 단가를 낮춘 뒤 해외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출을 위해 넘어야 할 관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행 신뢰성입니다. 둘째는 미국산 부품 의존도를 최대한 낮춰 수출 계약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간섭을 줄이는 것입니다. 트랜스크립트에서는 이 비율을 0%에 최대한 가깝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국산화 속도입니다. KF-21은 사출 좌석과 F-414 엔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품을 1차 해외 수출 전까지 국산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트랜스크립트에서는 국산 부품 비율이 약 96%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무기를 수출할 때 부품 승인권이 어디에 있느냐는 계약의 속도와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한국이 이 장벽을 넘으면 KF-21은 더 자유로운 수출 카드가 됩니다. 프랑스가 이 흐름을 예민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산 방산 무기를 유지 보수 비용까지 포함해 약 24조 원 규모로 도입하는 국가로 언급됩니다. 이미 K2K9, FA50 같은 한국산 무기가 유럽에 들어간 상황에서 KF-21까지 연결된다면 프랑스 라팔과 유럽 전투기 시장은 직접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팔은 198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된 기체로 언급되며 트랜스크립트에서는 세미 스텔스화의 잠재성 측면에서 KF-21보다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F-21의 강점은 무리한 혁신이 아니라 검증된 기술의 빠른 조합입니다. F-35가 세계 각국에 판매되고 운용되는 동안에도 초기 목표 성능을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계속된 반면 KF-21은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5.5 세대급 항전 장비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핵심은 검증된 기술을 국산 재료와 부품으로 빠르게 재구성했다는 점입니다. 트랜스크립트에서는 미국 F-35 개발 비용의 일부에도 못 미치는 약 70억 달러로 항전 장비 국산화 설계를 완료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등장합니다. 이 속도의 배경에는 FA50 개발 경험이 있습니다. 전투기를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국가는 보통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훈련기와 경공격기 개발 수출 운용 경험을 통해 항공기 생산체계와 정비체계를 이미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KF-21은 처음 만드는 국산 전투기이지만 완전히 빈손에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이 프랑스와 유럽 방산업계가 가장 불편하게 보는 지점입니다. KAI는 EMD 단계에서 9대의 시제기 조립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언급됩니다. 이 EMD는 단순 조립이 아니라 항공 추진이 시험 비행 시험 무장 시험, 여러 가능성 검증을 포함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KF-21은 양산과 실전 배치를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크립트에서는 최종 양산 승인과 생산 라인 구축 성공이 중요한 전환점으로 제시됩니다. 전투기 시장에서 후발주자가 이 정도 속도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파일의 흐름은 KF-21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략무기 체계는 현무 미사일과 KSS 잠수함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의 군사 칼럼과 보고서가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사거리 8,000km 이상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현무 미사일 보유국으로 평가됩니다. 트랜스크립트에서는 초반 한국의 현무 미사일이 약 500기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약 6,000발에서 7,000발 사이로 추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증가세가 계속되면 2040년 무렵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 보유량은 1만 발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수치는 중국과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현무 계열의 후속 미사일은 사거리 5,000km, 탄두 중량 8톤이 목표로 언급됩니다. 또한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분석도 등장합니다. 과거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제한됐던 800km 사거리는 명목상 스펙에 가까웠고 실제 엔진 성능은 그 이상을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트랜스크립트에서는 주변 지역을 상정할 경우 탄두 중량이 최대 10톤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실제 배치와
공식 성능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이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CSIS가 5년 전부터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 향상을 예측했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향후 6년간 국방비에 4,50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할 수 있다는 전망,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 한국형 미사일 전략 사령부 창설 구상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방어만 생각하는 군대가 아니라 필요하면 장거리에서 방역할 수 있는 군대로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랜스크립트에서는 현무 미사일 4,000발로 일본 열도를 타격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전의를 잃을 수 있다는 극단적 보고서식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은 군사적 가정에 가깝지만 이 문장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의 미사일 수량과 사거리 탄두 중량이 결합되면 주변국이 무시할 수 없는 억제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기권 고도 1000km까지 올라간 뒤 맥스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한다는 설명은 한국형 장거리 탄도 기술이 단순한 전술 무기 차원을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제시됩니다.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트랜스크립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미국과 동맹을 유지해왔지만 동시에 완전한 자주 국방을 중요하게 봐왔다는 흐름입니다. 파일에서는 한국이 빠르면 2년 이내에 100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는 주장, 4개의 갑 중수로를 이용해 연간 416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 이미 4,330개 핵탄두 분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공식 정책이 아니라 분석과 주장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핵 보유국을 공식 표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국이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느냐가 아니라 극단적 안보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게 전략적 선택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트랜스크립트의 핵심 논리는 핵 사용이 아니라 핵 보유 가능성을 통한 전쟁 억지력입니다. 즉, 한국의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 기술이 결합되면 주변국은 한국을 더 이상 쉽게 압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은 바다로 이동합니다. KSS 잠수함 사업은 트랜스크립트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한국 해군이 요구 성능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공개했다는 소문이 언급됩니다. 특히 SLBM 탑재 수량에서 6발이 아니라 12발급 발사관이 들어갈 공간이 준비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6발이 아니라 8발 이상 탑재를 염두에 두고 값도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KSS는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라 이동식 전략 미사일 플랫폼이 됩니다. 3600 통급 잠수함과 현무 44 SLBM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한국은 이미 재래식 잠수함에서 SLBM 운용과 수중 발사 기술을 보여준 국가입니다. 중국이 이 부분을 예민하게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중에서 은밀히 움직이는 잠수함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면 지상 발사대보다 훨씬 생존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전략 억제력의 핵심입니다. KSS 배치 3. 대형 잠수함 진수 이후 한국은 차세대 KSS로 이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됩니다. 두 척을 더 건조한 뒤 7기동 전단을 기동함대 사령부로 확대 개편할 수 있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차세대 KSS는 국내 개발 기술로 만드는 완전 국산 잠수함으로 한국형 소나 탄도, 미사일 탐지, 추적 능력 저소음 전기 추진 체계, 스텔스 형상을 갖출 것으로 제시됩니다. 또한 최소 6척 이상 건조될 예정이라는 숫자도 트랜스크립트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만자의 배수량 상한선 8,000톤입니다. 대형급 미사일을 탑재하고 먼 해역까지 작전하려면 잠수함의 크기와 내구성은 필수입니다. 트랜스크립트에서는 한국형 핵잠수함이 사거리 5,000km인 경량화 현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내성 SLB-MK, BW, LS 체계를 탑재할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한국 해군이 연안 방어 중심에서 벗어나 원거리 전략 억제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상징입니다. 결국 이 트랜스크립트가 말하는 큰 흐름은 하나입니다. KF-21은 하늘에서 한국 방산의 수출형 얼굴이 되고 현무 미사일은 지상에서 장거리 억제력의 핵심이 되며 KSS 잠수함은 바다에서 은밀한 반격 능력의 중심이 됩니다. 96% 국산화 24조 원 규모의 폴란드 방산 계약 70억 달러 개발 비용 6,000발에서 7,000발로 추정되는 현무 보유량 2040년 1만 발 전망 사거리 5,000km와 8,000km 이상급 미사일 언급 6발에서 12발로 확장될 수 있는 SLBM 탑재 논란 8,000 통급 잠수함 구상까지 모든 숫자는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한국 방사는 더 이상 단일 무기를 만드는 단계가 아닙니다. 전투기, 미사일 잠수함, 레이더 추진체계 수직 발사 시스템을 하나의 전략망으로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로키드 마틴도 프랑스 다수도 중국과 일본도 이 변화를 늦게 알아차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KF-21의 생산 공장과 KSS의 미사일 발사관, 현무의 사거리 숫자는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스스로 하늘과 땅과 바다의 억제력을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이미 많은 나라가 예상했던 수준을